네, 논세이퍼 2025년 1월 4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VMO 연구실 석박 통합과정 1년차 최원재이고, 발표 주제는 Atomic and Fair Data Exchange via 블록체인입니다. 네, 이 논문은 CCS 2024년도에 되었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쓴 사람 중에 이제 일저자가 이 누스렛 타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전에 그 건우 형이 발표했던 그 비트코인 이넨스드 프루프 오브 세큐리티도 썼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A16G에서 이거 인턴십 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16G 사람들도 여기 논문의 저자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논문 제목에 이제 Fair Data Exchange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논문에 대한 내용인데, Fair Data Exchange가 결국에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ir Data Exchange는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두 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서버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사고 싶어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D problem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서버 페어니스입니다. 이때는 이제 악의적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 페어니스는 그 반대로 서버가 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데이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서버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correctness는 둘 다 오네스트하게 행동했을 경우에는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이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구 한쪽이 먼저 돈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뭐 넷플릭스나 그런 데서 영화를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먼저 돈을 내고 어, 그 서버에 이제 레퓨테이션을 믿고 데이터를 올바르게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클라이언트 페어니스가 없는 경우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프리 데이터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버가 데이터를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로 뭐 인센티브가 없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더 수용할 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뭔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있고, 데이터를 이제 제공할 때 인티그리티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버 페어니스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 이제 프리 데이터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나 뭐 프루프 오브 스토리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블록체인도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올리면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보장해주긴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이제 너무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이제 쿨 데이터를 통해서, 물론 그보다 싼 블록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쿨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냥 올리면은 1메가바이트에 3,000달러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만을 위한 프로토콜들이 또 따로 있긴 한데, 그런 프루프 오브 스토리지, 파이콘이나 아리브 같은 프로토콜들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어떤 기술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실제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있다는 것만 증명하지 그 데이터를 실제로 제공해 줄 것이라는 거에 대한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에 인센티브가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용량에 비례해서 그냥 저장에 대해서만 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네. 앞에서의 어떤 FD가 필요한 상황이 또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점은 또 FD가 Fair Data Exchange가 가능하려면 항상 Trusted Third Party가 항상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99년도 논문에서 이제 증명이 되었는데 fair 그러니까 한쪽 클라이언트 페어니스 또는 서버 페어니스가 어느 한쪽은 무조건 없게 됩니다. 서드 파티가 없으면. 그래서 양쪽을 다 챙기려면 항상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있어야 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좋아하니까 블록체인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은 블록체인을 이제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로 레버리지해서 네, FD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FD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볼 건데, 어, 간단하게 뭐 프라이빗 데이터를 그냥 교환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프라이빗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도 있고, 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영화를 판다든지 아니면 AI 모델을 판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좀 특별하게 주목했던 부분이 있는데, 프로토 댕크 샤딩, 이더리움의 그 EIP 4844를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 데이터가 이더리움에 실제로 저장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각 노드들이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KDG 커밋먼트만 실제로 이더리움 상에는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록 데이터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서버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노드들한테. 노드들이 지금은 어, 완전히 이제 볼룬터리하게 그냥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저장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어떤 프로토콜의 완전성에 있어서 좀 불완전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냥 해주겠지라는 생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FD는 이런 경우에 이제 EIP4844 블록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완벽한 이제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EIP4844의 블록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의 아카이브 데이터도 이제 사실 큰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프로토콜 내에서 아카이브 데이터를 어, 뭔가 저장하고 있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데 그래도 필요는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인센티바이즈 할 수 있다면 네, 충분히 어, 유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FD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FD 프로토콜의 가장 이제 나이브한 솔루션,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장 나이브한 솔루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이제 1번부터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그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그 전에 먼저 이제 커밋을 먼저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서버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커밋을 해서 블록체인에다가 올려놨고 이 데이터를 사고 싶은 클라이언트가 그 코인을 거기 블록체인 어떤 컨트랙트에다가 옮기게 되면은 서버가 돈이 온 거를 보고 그 데이터를 그냥 블록체인에 전부 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커밋되어 있는 커밋 값이랑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컨트랙트가 베리파이 할 수 있겠죠. 베리파이가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서버가 그 코인을 위스드로우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올라온 데이터를 읽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데이터가 그냥 생으로 블록체인에 다 올라가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이제 구매자만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한번 팔고 나면 또 다시 팔 수도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겠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비쌉니다. 그 데이터가 이제 1메가바이트에 이제 3,000달러나 한다고 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뭔가 실용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FD 프로토콜을 오프체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봤을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가 데이터를 인크립트해서 이제 사이프 텍스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체인으로 클라이언트에 그 인크립트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형태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받은 상태로는 어떤 이제 정보도 제공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어, 암호화된 데이터를 준 다음에 이제 아까의 뭔가 이 방식 그대로 이 방식처럼 디크립션 키를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키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블록체인 상에서 교환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키를 얻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거를 디크립트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아토믹하게, 그러니까 페어하게 일어나려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돈을 보내고 키를 사는 건데 그 키가 정말로 내가 받은 그 인크립트된 데이터에 알맞는 그거를 이제 디크립트 할 수 있는 키가 맞는지를 알아야 이제 돈을 지불할 거잖아요. 아니면 돈을 지불 하면은 이제 그냥 그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페어니스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그, 그 키가 사이퍼 텍스트를 디크립트 할 수 있는 키다라는 거를 같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문제가 좀 바뀌었죠. 이것만 증명하면은 앞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만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하기 위해서 만든 스킴이 이제 Verifiable Encryption under Committed Key라는 이제 100이라 짧게 100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스킴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서버는 먼저 여기서 C가 그 커밋 값이고요. W가 그 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데이터. 그래서 커밋 값이랑 원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의 커밋 값은 원문 데이터를 KGG 커밋먼트로 커밋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인크립트를 합니다. 인크립트를 해서 이거에 이제 알맞는 VK는 이제 verification 키고 SK가 secret 키입니다. 그래서 키를 두 가지를 만들고 사이퍼 텍스트 그러니까 그 시크릿 키로 암호화한 사이퍼 텍스트랑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증명할 수 있는 증명 파이까지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그 VK랑 SK가 정말로 이제 알맞는 쌍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端에서 어, 네, 클라이언트端에서 이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단은 아까 봤듯이
여기서 인크립티드 데이터랑 프루프를 서버한테서 클라이언트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커밋 값은 이미 블록체인에 그냥 항상 원래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커밋 값이랑 파이랑 이제 사이퍼 텍스트랑 이제 베리피케이션 키가 있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 베리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파이가 결국에는 이 사이퍼 텍스트 이 베리피케이션 키가 정말로 이 사이퍼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는 키인지 그거를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제 스나크 증명을 좀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스나크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이 VK가 올바른 키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믿고 이제 돈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서버한테 다시 받은 SK를 가지고 디크립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W를 원문 데이터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렉트니스입니다. 그래서 인크립션이 올바르게 됐으면 이제 모든 FD가 올바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하는 것이고 사운드니스는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페어니스 그러니까 VK 베리피케이션이 만약에 석시드 했으면은 정말로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KGG 커미먼트를 넣은 이유는 그 여기서 가정하는 커미먼트 스킴이 KGG 커미먼트이기 때문인데요. 커미먼트 스킴이 사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뭐 다른 거를 사용해도 되는데 일단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이제 어, 폴리노미얼로 바꿔서 그냥 커밋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더 이제 강조를 했던 거는 프로토탱크 샤딩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토탱크 샤딩이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KGC 커밋먼트를 사용했다고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탱크 샤딩도 이제 KGC 커밋먼트를 쓰기 때문에 어, KGC 커밋먼트로 커밋된 데이터를 이제 FD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KGC 커밋먼트를 이제 포함했을 때 FD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커밋 값이랑 아까 말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데 이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커밋 값이랑 데이터를 가지고 인크립션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그 이제 비대칭 키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비대칭 키가 만들어지고 그 비대칭 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사이퍼 텍스트로 인크립트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퍼 텍스트가 정말로 이 베리피케이션 키를 통해서 그 올바르게 인크립트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프루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베리피케이션 키를 블록체인에다가 일단 올려놓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는 사이퍼 텍스트랑 프루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사이퍼 텍스트가 정말로 올바른 사이퍼 텍스트 그 사이퍼 텍스트가 그 이 베리피케이션 키를 통해서 암호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한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나크 증명처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통해서 여기 올라간 이 베리피케이션 키가 정말로 이 사이퍼 텍스트를 암호화하는데 쓴 게 맞구나라는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알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돈을 보낼 수 있겠죠.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는 이제 돈이 왔으니까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이제 디크립션 키를 보내게 됩니다. 이 디크립션 키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디크립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크립션 키를 보내게 되면은 이 블록체인에서는 이 베리피케이션 키랑 디크립션 키가 올바른 쌍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아무 텍스트 하나만 놔두고 베리피케이션 키로 암호화해보고 디크립션 키로 다시 복호했을 때 그게 성공을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정말로 이제 서버가 이 디크립션 키 보낸 게 정말로 올바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인을 다시 서버가 이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코인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게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버 측에선 돈을 받았고 클라이언트 측에선 디크립션 키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디크립션 키를 읽어서 실제로 사이퍼 텍스트를 디크립트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됐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아, 아.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일단, 필름키를 어쨌든 서버가 올리긴 올리잖아요. 네, 사이퍼텍스트는 클라이언트만 구매하다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문제가 없어. 사이퍼텍스트 자체는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인포를 할 수 있는 거고, 디크립션 키는 체인에 올라갔으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랄까, 저작권이라고 할까. 데이터 소유 자체에 대해서는 그 세이프티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그 부분은 애초에 그 스코프가 좀 다른 게 데이터를 이제 올바르게 그러니까 두 파티 사이에서 올바르게 페어하게 교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지 저작권을 이제 보장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그거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라서 보장하지 않고 보장 그러니까 저작권을 보장하는 거는 애초에 암호화기나 그런 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결국엔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전달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거는 애초에 네, 스코프 바뀝니다. 제 질문은 그 처음 서버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커밋을 해서 구매자들, 클라이언트들은 그 커밋 값을 보고서 이제 살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 커밋을 보고서 사용자가 이게 나한테 유용한 내가 바라던 그 데이터가 맞는지 이거는 좀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올라와 있는 걸 보고서 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같은 얘기도 하죠. 프라이빗 키를 그런 식으로 조달하는 커밋 값에 어떤 거를 보고 이게 내가 사고자 하는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일단 커밋 값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커밋 값에 그 데이터의 어떤 구매하기 전에 뭔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글쎄요. 뭔가 그러니까 막 정말로 그러니까 막 미리 보기 같이 막 그렇게는 당연히 안 될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뭔가의 그 시그니처를 담은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영화를 판매한다고 하면은 넷플릭스 시그니처가 담겨져 있다는 거를 이제 커밋에 포함을 시켜서 사기 전에 뭐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토 댕크 샤딩 같은 경우는 블록 데이터가 뭔가의 그 암호학적인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 정도로 확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여기 커밋을 해야 되거든요. 그 커밋을 위해서 합니다. 이 커밋을 하는 이유는 그 여기 verify 사이퍼텍스트 이 4번을 보시면 만약에 이 커밋 값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이퍼텍스트랑 베리파이 베리피케이션 키랑 이제 프루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이 사이퍼텍스트가 베리피케이션 키를 통해서 정말로 암호화된 게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 그냥 원문이 있고 원문을 베리피케이션 키로 암호화시켰을 때 사이퍼텍스트가 된다라는 거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 원문을 줄 수 없으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원문 대신에 쓰는 게 커밋 값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커밋 값이 원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게 맞다. 이 사이퍼 텍스트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커밋 값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커밋을 위해서 여기에서 KGG 커미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커밋먼트를 올리는 건데, 앞에서 그 블록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프로토 댕크샤딩을 이용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서 보내서 알아서 KGG 커밋먼트를 만들어서 갖고 있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커밋먼트를 어, 만들어서 제출하나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게 프로토 댕크 샤딩에 대한 얘기는 여기랑 사실 큰 상관은 없고 프로토 댕크 샤딩의 어떤 네, 여기서는 프로토 댕크 샤딩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서 프로토 댕크 샤딩을 언급한 이유는 네. 프로토 댕크 샤딩이 원래 이제 데이터 이제 실제 데이터는 그냥 노드들이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KGG 커밋먼트만 이제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FD 프로토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즈 케이스의 하나로 프로토스 그 샤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 프로토콜 전체에서는 프로토뱅크 샤딩이 아예 빠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페이지 커밋가 이제 그 자팔사다 이런 걸잘 몰랐는데 자팔사다 해서 이제 블록데이터 페이지 커밋먼트를 일반적인 플레이트에 비해서 좀 싸게 체인을 저장할 수 있는 개념이죠. 네, 여기서 이제 페이지 커밋먼트를 쓴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이더리움에서 블록데이터랑 연계하고 싶어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그림에서 자팔사다 이용해서 페이지 커밋먼트를 블록 데이터를 체인에 저장을 해두고 그 커밋먼트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코인을 락킹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키 베리파이를 해보고 하는 과정은 아마 컨트랙트에서 일어날 텐데 컨트랙트 내에서 블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이거 제가 잘 몰라요. 컨트랙트 자체에서 블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냐고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커밋먼트가 여기서 지금 C가 이렇게 블록 데이터로 올라와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죠. C는 이제 블록 데이터의 KGG 커미먼트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 프로토 댕크 샤딩을 위한 지금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C가 블록 데이터의 KGG 커미먼트인 거고요. 실제 데이터는 이제 이 서버에 블록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컨트랙트 내에서는 블록 데이터에 접근 못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컨트랙트에서 근데 베리파이어는 실수가 필요가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유즈 케이스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블록 데이터가 사라지긴 하지만 12일 정도 컨센서스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갖다가 읽으면은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 약간 그게 저가 잘 모르겠는데, 음, 그걸 다 저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KG 커맨드만 저장하고 있나요? 보통은 블록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컨센서스 클라이언트가 그 커밋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에는 KDD 커밋먼트만 저장된다라는 말의 뜻은 익세큐션 클라이언트한테 저장되는 게 그 KDD 커밋먼트라는 뜻이고 그 블록 데이터 자체는 컨센서스 클라이언트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원본을 다른 어떤 퍼머넌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갖고 있어요. 모든 그 컨센서스 클라이언트가. 뭐, 그게 어쨌든 익스파이어 되니까 익스파이어 된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익스파이어 되고 나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그 데이터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유즈 케이스가 약간 좀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 저장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이제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위한 이제 하나의 그런 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익스파이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소수의 인원들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찾기도 되게 힘들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갖고 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라는 네, 그런 거 같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프로토콜 자체에서 쓰이지 않는 데이터들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카이브 데이터 다 인센티브 없는데 사실 근데 그건 꽤 많이 필요하고 옛날 데이터 없다고 하면은 지금 뭐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100% 그냥 뭐 인퓨라든 그런데 그냥 누군가 나한테 제공을 해주겠지라고 믿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인티그리티 같은 것도 굳이 따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의 이념을 봤을 때는 그거를 100% 누군가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러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 더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커밋먼트 스킴이랑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랑 이제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케이지 커밋먼트에서는 여기서 이 커밋먼트 값 C를 만들기 위한 커밋먼트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그 사이퍼 텍스트가 베리피케이션 키로 암호화된 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 데이터의 요약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제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여기서의 그 베리피케이션 키랑 디크립션 키 이 두 가지에 대한 인크립션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엘가말 인크립션이랑 하일리에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인크립션을 사용해서 두 가지 다 보여주는데 보통 엘가말 쪽
유명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엘가말에 훨씬 더 이제 집중하고 이거는 되게 짧게만 언급돼 있어서 엘가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엘가말 인크립션이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DPL만 키 보안 방식 그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되게 익숙한 방식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시저널 DPL만 프로블럼의 그 세큐리티가 온전히 그 의존하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그 DLP 프로블럼, DLP의 하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굳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엘가마를 직접 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만 되는지 간단하게 보면 그냥 그 어떤 소수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려니까 네 그래서 엘가말 베이스드 그 Verifiable Encryption 뭐였지? 네 100을 이제 스나크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버 사이드에서 일단 S 값을 뽑는데요. 이 S 값이 엘가말의 디크립션 키가 됩니다. 그래서 디크립션 키를 뽑고 그 디크립션 키에 해당하는 베리피케이션 키를 뽑습니다. 이 비대칭 키니까 비대칭 키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하나로 암호화시키고 다른 하나로 이제 복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디크립션 키랑 베리피케이션 키를 생성을 하고 사이퍼 텍스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퍼 텍스트,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스나크 프루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스나크 프루프는 결국에 그냥 계속 말하는 그거를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커밋값까지 넣어서 이 사이퍼 텍스트가 이 베리피케이션 키로부터 암호화된 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스나크 프루프입니다. 그리고 베리파이어는 그러면 그 프루프를 가지고 정말로 맞는지 그냥 확인을 해보는 거고 맞으면은 이제 돈을 보내고 돈이 왔으면은 이제 프루버가 다시 거기다가 그 해독할 수 있는 디크립션 키를 보내고 디크립션 키를 읽고 해독을 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GK 스나크가 여기서 그러니까 GK 스나크는 뭔가 제너럴한 모든 서킷에 대해서 가능한 거다 보니까 사실 구현하기는 훨씬 쉽지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 그 방식들을 좀 활용을 해서 GK 스나크랑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거에 대한 프루프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엘가말과 이제 KG 커미먼트가 그 비슷한 스트럭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KG 커미먼트도 인크립션 과정이 있고 엘가말도 이제 인크립션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가말에서 이제 어, 메시지 크기가 엄청 커지면 그거를 하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프를 만들기가 힘든데 그거를 이제 쪼개서 여러 개의 메시지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했고 그때 그 한 메시지가 어떤 크기보다 작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레인지 프루프를 여기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각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분석해 볼 텐데 좀 집중할 거는 이제 아까 계속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키가 이 사이퍼 텍스트를 암호한 게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잘 그냥 보기 좋게 꾸며놓은 거고요. 뭐 첫 번째로 셋업을 하고 당연히 KG 커머먼트에서도 셋업이 필요하고 엘가말에서도 필요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크립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가말 키를 일단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 그 데이터가 KGC 커미먼트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폴리노미얼로 치환이 됐기 때문에 그 폴리노미얼의 각 포인트들을 인크립트 하게 됩니다. 이 엘가말 키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커미먼트, KGC 커미먼트랑 베리피케이션 키랑 사이퍼 텍스트랑 세 개를 합쳐가지고 정말로 이게 다 올바르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프루프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걔가 어떻게 증명되느냐를 보면 어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이제 커밋한 어떤 폴리노미얼이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폴리노미얼로 바꾸는 거는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잘라서 그걸 코에피션트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KG 커미먼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코에피 아니 네 코에 아니 그 이밸류에이션 값들 방식의 이밸류에이션 값들을 전부 다그 익스포넌트 S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가말의 그 디크립션 키입니다. 시크릿 키. 그거를 통해서 다 곱해가지고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퍼 텍스트는 현재 이 엘가말로 이제 인코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샤미르 스타일로 피아샤미르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 해시 펑션을 계속 연쇄시켜가지고 되게 랜덤하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프로버가 알 수 없도록 하는 어떤 랜덤 챌린지 알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랜덤 챌린지가 필요한 이유는 랜덤 챌린지를 안 하게 되면은 제가 프로버가 사전에 값을 좀 조작을 해서 어 그냥 이게 실제로 올바르지 않은 프루프인데도 그 프루프가 되도록 하는 어떤 값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끼워 맞추기 하면은. 그래서 랜덤 값 알파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 알파의 값에서 이제 오픈을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프루프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폴리노미얼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원래 있었던 그 이거 원래 있었던 폴리노미얼이랑 이 사이퍼 텍스트 그러니까 그 엘가말로 인크립트한 어떤 폴리노미얼이랑 두 가지 폴리노미얼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 두 가지 폴리노미얼이 지금 다 시크릿 익스포넌트 그러니까 엘가말의 시크릿 키를 통해서가 곱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수에. 그래서 그 지수 값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값을 드러내지 않고 밑은 다른데 지수가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디스크리트 로그 이퀄리티 체크라는데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두 개가 같은 S를 통해서 만들어진 폴리노미얼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 KGG 커미먼트가 그러니까 그 사이퍼 텍스트가 그 KGC 커미먼트랑 정말로 동일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혹시 이해가 됐을까요? 뭔가 말을 중간에 이상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된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그래서 정말로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 커밋먼트랑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냥 프루프를 베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크립트해서 이제 완성하게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까지가 엘가마를 통해서 KGG 커밋먼트로 된 데이터를 어떻게 어, 백 프로토콜을 구현하느냐를 알아봤고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보여주는 게 현재까지는 이제 그냥 싱글 클라이언트 모델로 설계는 했는데 멀티 클라이언트 모델이 사실은 더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멀티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계도 해놓았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각자 이제 돈을 전부 다 내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나이브하게 그 하나의 엘가말 인크립션 키를 통해서 전부 다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SK, VK, CT를 그냥 다 공유를 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클라이언트들끼리 뭐 데이터 조금만 공유를 하게 되면은 돈을 내지 않고도 그냥 다 알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SK 그러니까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엘가말 키를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비싸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과정이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이제 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프리 프로세싱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해놓고 랜더마이즈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것들은 그것만 이제 따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프루프랑 사이퍼 텍스트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고요. SK랑 VK만 따로 아니 SK만 따로 이제 발급할 따로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를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애초에 자세히 안 적혀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간단히 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실험 세팅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되게 낮은 사양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 한 128KB 정도의 어떤 사이즈에서 엘가말 인크립션으로 했을 때는 그 레인지 프루프랑 사이퍼 텍스트 이거 만드는 데가 89초가 걸렸다고 하고요. 이게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그러니까 멀티 클라이언트일 때는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뒤에 하는 것들이 이제 40ms. 그래서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40ms 정도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을 이제 따로 했을 때 어떤 이점이 굉장히 크죠. 토탈 사이즈는 1.56MB 정도라고 하고 뭐 이게 사실 와닿지는 않으니까 뒤에서 실제 가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일리에 인크립션 같은 경우는 훨씬 이것보다 빠른 5.09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대신에 프루프 사이즈가 데이터에 리니어하고 엘가말은 반대로 컨스턴트하기 때문에 프루-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는 엘가말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128KB인데 여기 기가바이트 단위는 아직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커지는 경우에는 네, 엘가말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어 결국에 그 컨트랙트랑 상호작용하는 거는 프루프 사이즈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여기서 보내는 게 베리피케이션 키랑 디크립션 키 그리고 커밋먼트 KGG 커밋먼트만 보내기 때문에 일단 KGG 커밋먼트는 알다시피
상수 사이즈고요. 베리피케이션 키랑 디크립션 키 사이즈만 이제 고려가 되겠죠. 여기 금액에서는. 뭐 그걸 베리파이하는 과정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이즈에 비례해서 뭐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현재는 이더 가격도 비싸졌고 그 웨이도 이것보다는 보통 더 비싸니까 좀 더 비싸긴 할 텐데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서도 이거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컨트랙트랑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트린 컴플리트 하기 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되게 비트코인 스크립트로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구현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GitHub 링크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